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좀 낙폭이 컸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뭐 종목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하락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뭐 애플이 4%, 시총 1위 애플이 4%, 엔비디아가 1.96% 같으면 거의 2% 빠지고 네네. 테슬라가 또 4% 가까이 빠지고 이랬는데도 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89%라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다 네, 선방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특히 TSMC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도 뭐 램리서치 아니면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또 올랐고. 아까 진짜 부러웠던 거는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할 때 매출액하고 순이익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파는 족족 다 순이익입니까? 지금 사상 최고일 거예요, 아마 분기 기준으로. 정말 저런 마진 같으면은 저거는 뭐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많네요, 바깥에. 네. 아니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7번째 시험 비행 실패. 예, 오늘 스타쉽 7번째 런칭이었는데 오면서 화면 예, 영상 보다가 영상 왔는데 좀 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바다에 착륙을 했는데 이번엔 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아유, 실패랍니다. 예. 그래요.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올해 더 많이 발사할 거래요. 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저렇게까지 대단했어요, 그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 주니까 확실히 시장 흐름이 확 분위기가 바뀌네요. 네, 오늘 또 한번 짚어봐야죠.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이 부장님. 네. 예. 이거부터 궁금해가지고 금년 들어서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좋죠? 일단은 6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작년. 과거 2000년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 네. 들었어요. 네, 2000년 12월, 2008년 11월. IT 버블하고 금융위기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한국 코스피가 12월 달에 하락한 게 국내 정책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서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언제 있었냐를 봐도 2번밖에 없습니다. 아하. 2004년 7월, 네. 2021년 11월. 어, 근데 이 4번의 케이스 중에 3번이 이때가 장기 조정의 마무리였고 예.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만 2021년 11월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때는 12개월 뒤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거든요. 더 빠졌습니다. 네. 네. 이때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코로나19 이후 그리고선 경기가 급반등했다가 좀 꺾이는 시점에 기억하시겠지만 22년 초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시점이라서 예. 차별화된 흐름이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좀 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서 이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12월 달까지 뭐 국내 정책 리스크까지 반영되면서 계속적으로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 반전의 시작점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 110을 가는 와중에 네. 원달러율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라는 전환점이 나오면서 네. 1월 3일부터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증시 반전이 좀 세게 나왔고요. 또 특징적었던 거는 아까 뉴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연기금이 네. 연초부터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예. 최근 연기금 매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데 예. 지금 연금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아하. 10월 기준으로 보면 12.3%밖에 안 돼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올해 예상은 14.9. 근데 11월, 12월에 코스피가 6% 빠졌거든요. 예. 12%가 깨졌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올해 목표 대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다고 본다면 그걸 좀 채워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11월 달에도 2조 이상, 12월 달에도 2조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1월 16일까지 1조 이상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평균 1,000억 정도는 계속 사고 있어서 외국인 연기금 순매수가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돌아도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근데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네. 하이닉스만 산다는 말이 있던데요. 뭐 반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대비 네. 매수 규모를 보면은 예. 압도적으로 사는 건 조선이고요. 어. 네. 어허. 그리고 반도체를 따지고 본다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한 3, 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사야지 어느 정도 시가총액 대비 좀 규모가 네, 될 텐데 지금 그 정도의 강도보다는 전자는 실적이 나온 뒤에 조금 주저주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파는 건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 TSMC 실적이 나온 것처럼 예.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세게 올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페어웰 굿바이.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그에 앞서서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 네. 그 인준 청문회 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일단은 재무장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무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 2기 시작점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시장 그래요? 분위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세 정책, 그러니까 예. 통상 정책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감안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지수가 1,4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400포인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 예. 대중국 관세를 3.1%를 17.6%까지 끌어올렸을 때보다 더 높아요. 불확실성 지수. 불확실성 지수. 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선반영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센트도 계속 말하는 게 관세는 협상 카드입니다. 네.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속도도 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중국에 갑자기 20% 관세 부과하고 보편 관세를 확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상반기 중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 통상 정책에 대한 과도한 생각들은 좀 진정되고 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선수요입니다. 네. 관세 부과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쌀 때 재고를 쌓아놓자. 네. 그래서 교역이라든지 네.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상반기 중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상반기 중에는 불안감들은 진정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요 유입으로 인한 경기 회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시장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좀 밀려나 있던 종목들, 밀려나 있던 뭐 증시들은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은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수입해놓고 네. 뭐 좀 재고로 쌓아두더라도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교역량도 평소 대비 늘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관세가 생각만큼 그렇게 타격을 주는 정도도 아니다.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가면 또 엽기적 효과는 나타날 수도 네. 있는.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가 좀 더 좋다는 말씀을 계속 네. 드리고 있거든요. 상고하저 패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대가 낮아져 있던 만큼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면 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트럼프 2기 정부 체계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된 다음에는 그 각 부처들에 가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보편 관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좀 더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증시 흐름은 이제 상고하죠. 네, 상반기가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미국도 비슷한 흐름일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상고하절일 수 있다. 미국도 비슷할 것 미국도 같습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석 자료, 특히 IMF 분석 자료를 보면은 보편관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좀 정책 드라이버가 걸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편관세나 아니면은 대중국 관세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기 때랑 다른 것은 미국을 제외한 전 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가장 타격이 크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그래요. 또 이민 정책 또한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물가는 별로 안 오른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를 타격을 받을 거니까. 아,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네. 그래서 IMF 전망을 보면은 경제는 미국이 가장 타격이 크고 물가는 거의 안 오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 네. 때문에 관세가 들어와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더 빠르게 관세 정책을 펼칠까라고 보기보다는 1대1 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최대한 얻으려는 그런 협상 카드로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2기를 바로 이제 앞두고 네. 증시 관련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중에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썸네일을 갖다가 아주 화끈하게 달아야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보게라도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게 되는 것 중에 뭐 오른다 하는 거는 뭐 대충 그거 한데 이 신호 떴습니다. 이제 곧 폭락 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렇죠. 자, 우리 이경민 부장님은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거 뉴욕 증시도 고점을 이미 지났거나 네. 근접해 있다. 이러다 이거 한번 꼬꾸라진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딱히 왜 그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폭락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경기가 꺾이고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돌아서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많이 못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폭락할 이유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엇갈린 흐름들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둘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하단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빠지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는데 다만 여기서 키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중국이 경기가 좀 바닥을 짚고 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 경기가. 네. 네.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발표되는 GDP 성장률도 4분기만 놓고 본다면 5%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4.9%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됐던 수출입 데이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 본다면은 예. 중국 경기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유럽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한국도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상승 탄력이나 강도가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쪽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폭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답답한 흐름,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 그 정책 당국이나 중국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지력이 뛰어날까요? 네. 5% 성장할 거야. 정확하게 5% 성장하고 그렇죠. 대단해. 돌려서 네?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오, 네. 우리도 좀 네. 그랬으면 좋겠네. 뭐 아, 예측대로. 자꾸 이렇게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경제가 그렇죠.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지금 금리는 내려야 되지만 뭐 환율 때문에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고 우리도 딱 우리 3% 성장하면 3% 성장 딱 해주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스카페센트가 어찌됐건 2017년 그때 시행됐던 그 공화당의 그 감세 네. 정책 이게 올해 원래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연장으로. 연장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감세 연장은 필수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어서 그건 미국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부장님 말씀은 이제 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중국이라든지 네네. 유럽 이런 국가들의 좀 기대 수익률을 더 네. 높여볼 수 있고 미국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네. 말로 저는 해석이 네, 됐는데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인물들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미국은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 예, 좋겠죠. 그런데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감세가 연장된다고 해서 더 센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거고 네, 네, 지금 네. 상황들이 지속되는 네. 거라서 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좀 충격이 있겠죠. 근데 연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네. 좀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지 이게 상승 동력으로 되긴 좀 어렵겠다. 그래요. 오히려 감세가 더 많이 돼서 법인세도 인하 더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 기업들 전체 기업의 한 대부분이 전체를 따지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0-40%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한 60-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달러 강세로 인한 여파를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아,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은 너무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쭉쭉 갈 거야. 실적도 이 정도 무조건 나올 거야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좀 톤 다운 되면은 그냥 나쁘다라기보다는 실적은 올라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된다면 시장의 힘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과거 전통적으로 달러가 좀 쉬어갈 때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잘 나왔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일시적이라는 영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말 소비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이 있어서 아마 1분기 때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여파들이 좀 반작용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 많이 한다라는 전망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면서 네. 좀 받쳐주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경기 흐름과 통화 정책 흐름 간에 좀 엇갈림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네. 이제 2017년에 이제 그거 했던 감세안 금년에 올해 말에 만료 예정인데 이걸 갖다가 연장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 얘기가 이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4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 그리고 이게 감세안이 연장이 안 되면은 맞습니다. 미국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추가적인 세금 네. 부담이 한 4조 달러 그렇죠. 정도나 된다니까 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의회가 지금 뭐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다 그거 했으니 네. 공화당이 됐으니 뭐 특별히 그건 없겠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영향은 없. 반대는 근데 하지 아까 않을 것 이제 같아요. 이경림 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거 하네요. 네. 그냥 감세안이 연장되면 현 상황의 유지니까 특별히 좋을 건 없고 네. 이게 감세안이 연장이 안 안 되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감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다면은 시장 그거 할 수 있겠고. 네. 예, 그리고 요즘이 어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제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분 아무래도 내 저 파월 다음을 노리는 것 같아요. 부의장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부의장. 있습니다. 그렇지. 이사에서 부의장 네. 거쳤다 의장 가야지. 근데 지금 완전 발언 강도는 보면 나 바로 의장 갈래 하는 분위기인데 네. 네. 대통령님 저 보이시죠 하면서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금리, 저금리 계속 강조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월 때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예. 지금 1월 달에, 아니 12월 달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매파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은 금리나 2번, 26년 금리나 2번, 27년 금리나 1번으로 열어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금리나 속도는 더뎌질 수 있어도 인하 사이클은 지속된다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물가가 좀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2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네. 꺾이게 된다면 예. 바뀌겠죠. 많은 분들이 야, 연준이 그렇게 쉽게 바꿔? 굉장히 쉽게 바꿉니다. 2024년 3월 달에는 24년 연간에 금리나 3번 한다 그랬고요. 6월 달에는 1번 한다 그랬고요. 9월 달에는 4번 한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나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코어 CPI가 4개월 만에 둔화되긴 했는데 네. 1월 달부터 다시 물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반등한 이유 중에는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허리케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는 1월부터는 다시금 하향 안정세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시타임에 출연하셨던 이충광 대표께서는 이제 시장이 무슨 금리나의 시기나 횟수 여기에 너무 이제 그렇게 작년처럼 민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작년 같은 시장 분위기고 작년 같은 어떤 이 시황 분석가들의 뭐 습관이나 버릇이었다면은 크리스토프 월러가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확 줄어든 시장에 잘하면 4회, 뭐 못해도 3회까지는 하면은 증시가 확 떠줘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가 못하더란 말이죠. M7은 오히려 다 떨어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거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부장님?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월러가 작년 같았으면 시장이 환호할 만한 발언을 저렇게 세게 해줬는데 관세 부과 때문에 무슨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기특해 싶겠어요. 뭐 그런데도 그거 한 게 결국 이거 풍선 이만한 풍선이 이미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아직은 더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바람을 더 불어넣으면 이제 풍선은 더 커지겠죠. 그쵸. 근데 더 넣을 바람은 없고 이 풍선 갖고 쭉 물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쭉 누르면 여기가 부풀러지고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 국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요? 양적 완화가 됐던 양적 긴축이 됐건 돈을 갖다가 막 퍼부을 때는 같이 붕 뜨는 거죠. 맞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뭐 연준이 여기다가 돈을 더 넣을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줄이는 걸 조금 이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황쟁이들이 딱 비겁하게 도망갈 시점이 온 거죠. 장이 좋을까요, 내릴까요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하면은 이제 뭐 종목별 장세가 아닐까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M7이 빠졌는데 러셀 2000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 뭐 종목별 장세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10년물 할까요? 국채 수익이 좀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그런 얘기 식으로. 나오고. 그럼 네. 어떻게 종목별 대응을 할까요? 하면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잘할까요? 일단은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그동안 뭐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속도와 강도로 미국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말부터 S&P 500과 나스닥에서는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죠. 미국 장으로? 네, 미국 장으로요.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전 엄청나게, 세계에서 전부 미국 하면서.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 자금이 지금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전부 다 멈춰 지금은. 있다? 지금은 다 멈춰 있고. 갈 만한 돈들은 다 갔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미국을 제가 조금은 슬로해질 수 있다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더 들어온다라는 그러니까 달러가 좀 꺾이게 된다면 미국으로 더 들어갈까요, 돈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빠져나오거나 조금이라도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 일부만 빠져나와도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에 달러가 또 강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변수였다면 여기서 살짝 꺾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달러 약세를 자극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빠져나온다면 다른 나라들의 낙수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오르면 얘네 S&P 500이나 다른 애들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다른 쪽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정된 흐름 안에서 등락을 보일 뿐이지 이게 쭉쭉 그러니까 2024년처럼 23년처럼 뭐 연에 30%씩 상승하는 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갔던 돈이 10분의 1만 빠져나와도 다른 나라들은 몇십 %씩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110포인트까지 갔다가 좀 꺾인 모습들인데 지금 가장 최대 문제는 유럽이죠. 유럽이 가장 불안하고 그런데 아마 10월 29일, 30일 날 22회의가 있을 텐데요. 그때 50bp를 하든 25bp를 인하하든 저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더 내려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bp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기대가 너무 과했네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0bp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리나 가속화는 좀 멈추는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에 조금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어서 이래저래 유로가 반등한다. 네,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유로나 파운드가 이 정도면 반등할 수 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달러도 다 왔다라는 아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환율 쪽에서의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쏠렸던 유동성이 작은 트리거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을 상반기 전에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이 네. 금리 동결했습니다. 어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여지세요? 저희 예. 하우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제가 조금 찝찝했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도 말했는데 뭐 경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꼭 집어서 환율을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540원 밑으로 1,540원대만 있어도 진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열렸을 것 같은데 1,550원대 위에서 여기서 30원만 튀어도 그냥 1,500원대 근처 가는 거고 전고점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아마 금리 인하는 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2,53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72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1% 올랐었죠. 오늘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6% 가까이 올랐고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1만 2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 104만 2천 원.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1,8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0.3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0.9%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6만 3,800원이고요. 이 가운데 HLB는 1%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8%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 12만 2천 원. 삼천당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이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5만 8천 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에서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쪽 원전 관련주네요. 지금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가 예상되고 어제도 이미 2% 이상 올랐었고 지금 호가 2만 1,500원.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3.6%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 3,02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들 또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즈넨테, G2파워 오늘 지금 호가에서 강세가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글쎄요, 또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 원전주 이런 섹터들이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외국인 어제 많이 매수했잖아요. 네. 오늘도 또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며칠 사이에 그 규정했잖아요. 단타쟁이. 네,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죠. 예. 우리나라 뭐 ATM 기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이 고만고만했는데 뭐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또 많이 빠질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종목별 장세겠죠. 뭐 수남매 장세. 예. 참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근데 우리 업종 중에 특별히 못 오른 업종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매장세라는 말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었던 업종들이 한 번씩 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한 번 튀어졌고 예. 자동차 한 번 튀어졌고 하다못해 2차 전지까지 그렇죠.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바꿔나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비션이나 쭉쭉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전반적인 업종들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면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1차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2600, 2650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좀 쉰다 하더라도 다시금 부러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좀 하단을 지켜주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 지표입니다. 오늘 중국 GDP랑 그리고 예. 중국 취급물 지표 나오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요? 네네.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2%포인트 이상 들어오는데 그게 좀 예상치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예상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예상외로 오늘 점심 지나면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중국 경제지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수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이네요. 지금 뭐 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왜 좋아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23년 7월부터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썼습니다. 네네. 예, 11월에는 재정 드라이브 걸었고요. 금리 인하했고 올해 작년 24년 9월부터 더 센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환호를 한 거지. 그전부터 꾸준히 경기 부양 정책을 썼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용은 명확합니다. 돈 더 풀고 재정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 살리고 내수 살리겠다. 너무나도 명확한 흐름이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지속되게 된다면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중국 경기가 이제는 살아난다. 그걸 넘어서 한국이나 신흥 아시아, 유럽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많이 예상했던, 걱정하셨던 흐름과는 정반대 흐름들이 좋은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미국보다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네. 국가들 수익률을 좀 더 높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우리나라 어떤 섹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먼저 올라올 예. 업종들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이고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네. 뭐 이런 쪽들이고 뭐 조선기계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기계? 다만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글쎄. 올랐죠. 좀 한두 달 정도는 좀 쉬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환점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취임 전후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엄청 세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볼 것들은 아마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거나 좀 등락이 있을 텐데 화장품하고 음식료 쪽도 좀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 흔들린다면 한번 상반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참 그 음식료 섹터에서는 이제 그 삼양식품, 그 불닭볶음면을 엄청나죠. 필두로 뭐 신수출주다 작년에 네,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쪽도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삼양식품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알파 세대가 뽑은 네. 최고 브랜드라고 네. 하는데 왜냐하면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예. 꺾이질 않습니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워낙 그쪽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본다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삼양식품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게 97만 원이에요. 예, 와. 근데 지금 왜 좀 쉬었다 가냐고 하냐면 화장품하고 음식료 업종의 그 실적 계절성이 너무 뚜렷해요. 네. 4분기는 안 좋고 2, 3분기 좋고 이런 그림이라서 4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뭐죠? 알파 세대? 저도 제가 알파 세대가 아닌데 지금 2010년 이후 출생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네요. 네. MG, Z 세대까지 알파 그 이후 세대죠. 그러네. 알파. 영어 스펠링에 Z 다음이 없으니까 이제 또 알파로 알파. 가는구나. 네. 2010년 이후. 네네네. 201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면 2010년에 태어났다 한들 지금 이제 15, 네, 16살. 중학생. 예. 그쪽에서 지금 불닭 좋아할 만하네요. 엄청 열풍이라 그러고 뭐 네.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 찍고 하다가 삼양에서 선물을 주니까 막 울고 뭐 그런 동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열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좀 장 열리고 나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더 봐야 됩니다만 하이닉스의 그 21만 원 어제 종가는 저 같은 이 차티스트 눈에는 이거 큰 고비를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 이거 이제 더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로. 그렇죠. 예? 저희 20만 원이 20만 원, 21만 원 여기가 굉장히 그거 했는데. 타이트한 구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길 넘으면 예. 쉰다 그래도 더 올라가는 그림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저는 19만 원에서 한번 막혔다가 예. 21만 원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와 다이렉트로 21만 원 넘어버리는 그림이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선 좀 쉴 수는 있어요. 워낙 여기서 급등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워낙 좀쉴 수 급했어요. 있- 네. 월 보고 보니까 아우 좀막 불기둥이네요. 네. 20% 이상 올라왔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쉰다 하더라도 저는 더 멀리 가기 위한 조정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원전주 움직임 좋아 보이는데 원전주는 어때요? 사실 뭐 두산그룹주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두산 스코다파워 체코프라 거래소에서 IPO 네. 예, 이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원전주는 어떨까요? 사실 이게 AI 쪽에서 이제 전력 전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원전은 필수다라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있었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네. 들어오는 상황에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되돌려진 상황이라서 좀 주가 흐름들이 좀 탄력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향후 원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얼만큼 수출이 되는지 수주를 따는지 네. 이번에 체코 문제도 얼마나 빠르게 풀리는지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하락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주요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 넘게 떨어졌고 뭐 테슬라도 전일 8% 강세에 이어서 다음날 3%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2,520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7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7% 떨어집니다. 53,9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이네요. 지금 20만 1,000원 선에서 20만 9,500원 선에서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35만 1,5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8% 떨어집니다. 103만 4,000원. 현대차도 0.9% 떨어지네요. 21만 7,500원. 그리고 기아도 0.6% 내림세입니다. 10만 2,700원이고 셀트리온 소폭 하락합니다. 18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으로 4만 4,100원. KB금융 0.7% 하락합니다. 9만 100원이고요. 네이버가 0.7% 내림세로 20만 5,000원. 일단 오늘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48% 하락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네요. 31만 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7% 내림세로 13만 원 선입니다. 지금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에코프로 약보합으로 6만 3,100원. HLB는 0.6% 떨어집니다. 7만 8,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하락합니다. 2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1% 하락으로 11만 8,800원. 어제 4% 올랐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7만 1,700원이고 클래시스가 오늘 흐름 좋네요. 2% 강세로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휴젤 약보합으로 25만 8,000원, 엔캠 소폭 하락합니다. 1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한전산업이 17% 급등합니다. 11,88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LS에코에너지도 8% 강세로 42,250원, LS일렉트릭도 10% 급등합니다. 21만 4천원이고 LS도 3.69% 상승하면서 11만 5,200원, 재룡전기, 대원전선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G2파워, 세명전기도 7%에서 5% 강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그리고 광명전기 다 올라가네요. 한전산업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자, 그리고 오늘 호가 흐름 좋았던 원전 관련주 역시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진엔텍이 10% 급등합니다. 22,350원이고요. 지금 금양 그린파워 1% 강세고 두산 에너빌리티 3.8% 상승 중이고요. G2파워 보셨고 우리기술,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모두 6%에서 5% 강세입니다. BHI도 5% 이상 상승하면서 18,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태양광 쪽도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네요.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밖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남 지금 10% 급등합니다. 3,855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강보합권이고 지금 초전도체 쪽은 일부 종목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남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밖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좀 다소 지지부진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0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8억 원, 283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28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월 20전 상승한 1,457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네. 개장 초에 보여줬던 낙폭을 줄이고 있고 네네. 지수가 네. 환율도 상승 출발입니다만 지금 오히려 전일 대비 보합 수준 내지는 약 몇십 전이라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한 거죠. 야, 참. 저는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 증시나 외환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 각각의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모인 그 총합으로의 결과인 이 가격 지표가 이렇게 단단한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굉장히 불안하게 보일 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좀 뭐랄까 이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직접 하는 축구는 완전 이 개발이라서 축구는 못 하는데 보는 눈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한참 때 우리 한국 축구 보면서 답답했던 네. 게 골키퍼가 우리나라 골키퍼가 왜 자꾸 뻥뻥 차올리는 그 뻥 축구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공격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저쪽에 상대방한테 바로 공을 갖다가 뺏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빌드업이라는 게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수비수에게 전달되고 미드필더로 가고 네네. 그래서 공격수까지 네. 축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잖아요. 네. 우리 지수가 빌드업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차근차근 다지면서 저도 빌드업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아까도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이거 하나의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네. 지수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실 거예요. 겨우 2,500을 회복한 상황이고 여기서 쭉쭉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은 명확하게 업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빌드업에서 든든한 풀백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연기금이 아하. 들어오면서부터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네. 여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착 치고 들어오면은 쭉 올라가고 좀 뒤로 빠지면은 좀 쉬었다 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장중 흐름인데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장 막판에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네. 장중에 반대하더라도 네. 장 후반에 밀리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서 참 마지막까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좀 더 올리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빌드업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참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잠시 보니까 정말 힘겹네요. 네, 힘겹습니다. 좀 반등이 나오나 싶다 보면은 그쵸. 또 눌리고 네. 맞고. 참, 야.
네. 반도체 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반도체는 저희 계속 좋게 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 보니까 이제 21만 4천 원 다시 네.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면서 예. 좀 치고 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네, 있고. 실적 발표 전후로 네.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속도 조절. 꺾인다라기보다는 지금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네. 단기간에 그것도. 네네. 그래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그냥 편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투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쉴 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17만 원에서 올라올 때 쭉 치고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쉬고 쭉 치고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쉬고 하는데 거의 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정도는 쉴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타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초에 신규 상장주 IPO 좀 큰 것들이 많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 돈이 빤한데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보다는 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끌고 가는 대형주들만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네. 그래야지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도 막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예.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연기금 플러스 외국인 매수가 그냥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대형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보통 1월달 연초 효과에서 맞습니다. 왜 중소형주들 많이 네.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연초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연초 효과는 있었는데 중소형주 보통 쪽은 1월 효과, 1분기 효과가 예. 들어오려면 정책이 세게 들어와야 됩니다. 정책이. 근데 그때 지금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막 뜨겁게 움직일 때는 연말 연초에 산업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네. 관련 산업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줘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산업 정책으로까지 그 틀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정책 리스크도 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수에 대한 내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대외 변수의 기대감이나 불안심에 좀 진정되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1월 효과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장이 좋은 와중에 차익 실현이 됐건 네. 아니면 이렇게 장이 조금 불안해 보여서 뭐 포지션을 정리하든 우리 이제 해외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국내 네. 투자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그 돈으로 우리 국내로 다시 돌아올 네.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나요?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와 미국 증시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미국 증시는 좀 떨어질만 하면 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갑작스럽게 한국 증시로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일단은 2,700, 800 정도는 가야지 코스피도 오르네? 레벨업 됐네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레벨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이 굉장히 열풍을 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 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역발상으로 한국을 좀 줄이고 미국을 더 많이 샀다면 지금 돈 많이 벌었겠죠. 지금도 좀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부러지는 와중에 네. 우리만 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부러지게 된다면은 미국이 강하겠죠. 다른 나라들은 더 약해질 거고. 네, 그런데 저희는 부러질 가능성은 상반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은 오른다 하더라도 10에서 15%, 코스피는 지금 2,500이라고 본다면 한 15에서 2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또 환율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미국에서 10에서 15%를 먹는다 하더라도 환율 영향이 있어서 그 폭은 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코스피를 좀 바라볼 때고 또 해외 증시를 바라본다면 좀 중국 증시를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네. 그래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한참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네. 좀 움직임도 있었고 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또 많이 또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좋은 그림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것처럼 성장성을 재평가받다기보다는 네.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신약 개발 그에 따른 실적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업종 종목보다는 좀 실적이 확실한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것은 성장성 재평가라기보다는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HD 현대 설 앞두고 협력사 자재 대금 3,500억 조기 지급 뭐 이런 뉴스가 보이는데 잘하네요. 네.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면 그쵸. 좋죠.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많고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중소형주가 힘든 것도 그런 영향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만큼 좀 전반적인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7일 날 임시공휴일로 해서 하루 더 놀게 됐는데 여의도 제가 아는 식당 주인분들은 다 한숨만 쉬시더라고.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매상이 하루 더 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24년 매출액이 23년 대비 그러니까 좋았을 때도 아니고 23년 대비 40%가 줄었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그것도 국회 쪽에서 일하는 그 식당을 차리고 하는 친구인데도 되게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하는 총재께도 그러셨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면은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을 네, 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른바 QQE에서 Q죠, 퀄리티티브죠. 네, 네. 질적인 네. 도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자영업자가 힘들고 한국 매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가냐?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은 대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차별화해서 놓고 보시되 정책적으로는 진짜 취약한 쪽, 힘든 쪽을 좀 타겟팅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